서울의 겨울은 뼈를 애는 듯 차갑다. 이지현은 지하철역 계단을 빠르게 내려가며 목도리를 고쳐맸다. 그녀의 숨결이 하얗게 피어오르며 머릿속은 끝없이 맴도는 생각들로 가득했다. 오늘만 버티면 돼. 내일이면 다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이지현, 28세, 한국인. 그녀는 가족의 지갑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집안의 가장이었던 그녀는 아버지의 도박빚과 어머니의 병원비를 갚기 위해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공장에서 일 시작했다. 지금은 중소기업의 회계팀에서 야근을 밥 먹듯 하며 매달 월급의 80%를 집으로 보냈다. 그녀의 삶은 가족을 위해 존재했다. 사랑, 꿈. 그런 건 사치였다. 적어도 김소연을 만나기 전까지는. 소연은 이지현의 유일한 안식처였다. 32세, 한국인, 미술학원 강사. 소연은 따뜻한 미소와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말투로 이지현의 단단한 껍질을 서서히 깎아냈다. 두 사람은 우연히 동네 카페에서 만났다. 이지현이 커피를 주문하려다 지갑을 잃어버린 날, 소연이 웃으며 커피 값을 내줬다. 대신 다음에 한 잔 사줘요. 그 한마디가 이지현의 삶을 뒤흔들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났다. 소연은 이지현에게 그림을 가르쳐주며 말했다. 너도 뭔가 만들어 볼래? 내 마음을 담아서 이지현은 처음으로 자신을 사람으로 느꼈다. 가족이 아닌 누군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로.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이지현의 어머니가 소연과의 관계를 알게 된 날, 집은 전쟁터가 되었다. 너 때문에 우리 집 망한다. 어머니는 소리쳤다. 아버지는 술에 취해 그녀를 밀치며 말했다. 여자를 좋아한다고? 너 같은 건 우리 집안의 수치야. 그날 밤 이지현은 집을 나왔다. 소연의 작은 원룸으로 몸을 피했다. 소연은 이지현을 꼭 끌어안았다. 우린 아무 잘못도 없어. 지현아. 하지만 이지현은 알았다. 한국에서, 특히 그녀의 보수적인 집안에서 여자를 사랑하는 건 죄였다. 그녀는 소연을 지키고 싶었지만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지갑으로서의 역할도 버릴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이지현은 회사로 향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익명의 쪽지가 놓여 있었다. 너 같은 사람은 여기 있을 자격 없어. 누군가 그녀와 소연이 함께 있는 사진을 회사 익명 게시판에 올렸다. 동료들의 수군거림, 상사의 냉랭한 시선. 이지현은 숨이 막혔다. 내가 뭘 잘못했지? 그녀는 소연에게 전화했다. 소연아,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소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지현아, 너는 너로 살아도 돼. 우리 같이 싸우자. 그 말은 이지현에게 작은 불씨가 되었다. 하지만 그 불씨가 꺼지지 않으려면 그녀는 지금까지의 삶을 뒤바꿀 결정을 내려야 했다. 이지현은 회사 화장실에 숨어 울었다. 차가운 타일 바닥에 쪼그려 앉아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내가 뭘 잘못했지? 그 질문은 끝없이 그녀를 괴롭혔다. 회사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 익명 쪽지의 날카로운 말들, 그리고 집에서 쫓겨난 기억이 그녀를 짓눌렀다. 하지만 소연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렸다. 너는 너로 살아도 돼. 이지현은 거울 앞에 서서 얼굴을 닦았다. 눈이 퉁퉁 부었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그래, 소연이 말한 대로 싸워야 해. 그녀는 회사로 돌아가 상사에게 말했다. 저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를 대세요. 제가 누굴 사랑하든 그건 제 업무와 상관없습니다. 상사는 당황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지현은 그날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의 전화는 끊임없이 울렸다. 어머니였다. 지현아, 제발 정신 차려. 너 때문에 아빠가 또 술 마시고 그래. 이지현은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소연의 원룸으로 돌아가 문을 열자마자 소연에게 안겼다. 소연아,
나 무서워. 하지만 너 없이 못 살아의 소연은 그녀를 꼭 안으며 말했다. 우린 같이 이겨낼 거야. 그날 밤 두 사람은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소연은 자신의 꿈을 털어놓았다. 나 언젠가 제주도에 작은 미술관을 열고 싶어. 거기서 너랑 같이 그림 그리고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이지현은 미소 지었다. 그럼 나도 거기서 회계 볼게. 내 꿈 망하지 않게. 두 사람은 웃으며 서로를 바라봤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순간은 오래가지 못했다. 다음 날 이지현의 오빠가 소연의 원룸을 찾아왔다. 너 때문에 우리 집 망했어. 그는 소연을 밀치며 소리쳤다. 이지현은 오빠를 막아섰다. 오빠, 제발. 내가 잘못한 거 없어. 하지만 오빠는 그녀의 뺨을 때렸다. 가족을 버리고 이런 삶을 택해. 이지현은 눈물을 흘리며 소연을 지켰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거야. 오빠가 떠난 후 소연은 이지현의 손을 잡았다. 지현아, 우리 떠나자. 서울을 떠나서 새로 시작하자. 이지현은 망설였다. 가족을 버린다는 건 그녀에게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하지만 소연의 눈빛은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어디로 갈까? 이지현이 물었다. 소연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제주도로. 제주도로의 여정은 쉽지 않았다. 이지현은 회사에 사직서를 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그녀는 상사에게 말했다. 사직서는 그녀의 해방 선언이었다. 하지만 가족의 반응은 여전히 그녀를 올감했다. 어머니는 매일 전화로 울며 말했다. 너 없으면 우리 다 죽어. 이지현은 마음이 찢어졌다. 내가 없으면 정말 다 무너질까? 소연은 이지현의 망설임을 읽었다. 지현아, 넌 가족을 위해 너무 많이 희생했어. 이제 너 자신을 위해 살아. 그 말은 이지현에게 날카로운 칼처럼 파고들었다. 그녀는 소연과 함께 제주로 떠나기로 결심했다. 두 사람은 소연의 낡은 차에 짐을 싣고 서울을 떠났다.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은 이지현에게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듯했다. 제주에 도착한 첫날, 두 사람은 작은 펜션에 짐을 풀었다. 바다 냄새가 그들을 맞이했다. 소연은 이지현의 손을 잡고 해변으로 달렸다. 지현아, 여기가 우리 새 시작이야. 이지현은 소연의 웃음에 끌려 웃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다. 며칠 뒤, 이지현은 제주에서 작은 카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소연은 지역 미술학원에서 강의를 제안받았다. 두 사람은 조금씩 새로운 삶을 꾸려갔다. 하지만 서울에서 온 전화는 끊이지 않았다. 이지현의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었다. 지현아, 돌아와. 너 없으면 우리 다 죽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이지현은 소연에게 말했다. 나 서울로 가야 할 것 같아. 소연은 고개를 저었다. 지현아, 넌 이미 충분히 했어. 이제 너 인생을 살아. 하지만 이지현은 갈등했다. 가족의 지갑이었던 그녀는 책임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이지현은 결국 서울로 돌아갔다. 소연은 그녀를 말리려 했지만 이지현의 눈빛은 단호했다. 소연아, 이건 내가 마무리해야 할 일이야. 그녀는 병원으로 향했다. 아버지는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다. 어머니는 이지현을 보자마자 울며 말했다. 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하지만 병원비는 또다시 이지현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녀는 제주로 돌아갈 돈도 마음의 여유도 없었다. 소연은 매일 전화로 그녀를 다독였다. 지현아, 나 여기서 기다릴게. 너 꼭 돌아와. 이지현은 소연의 목소리에 힘을 얻었지만 현실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러던 중 이지현은 우연히 동네에서 소연의 옛 친구를 만났다. 소연이 제주에서 잘 지낸다던데 너 때문에 많이 힘들어해. 그 말은 이지현의 가슴을 찔렀다. 내가 소연을 아프게 하고 있나? 그녀는 소연에게 전화했다. 소연아,
나 미안해. 소연은 부드럽게 답했다. 지현아, 넌 아무 잘못도 없어. 그냥 나를 믿어줘. 이지현은 결심했다. 그녀는 병원비를 갚기 위해 마지막으로 돈을 보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 이제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어머니는 충격받은 얼굴로 그녀를 바라봤다. 너 우리 버리는 거야? 이지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니요, 저는 저를 찾는 거예요. 이지현은 다시 제주로 돌아왔다. 소연은 그녀를 보자마자 끌어안았다. 다시는 너 혼자 두지 않을게. 두 사람은 제주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 이지현은 카페에서 정직원으로 일하며 소연은 미술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그들은 작은 원룸을 얻어 함께 살았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을 쉽게 받아주지 않았다. 제주의 작은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수군거렸다. 저 여자들, 이상하지 않아. 이지현은 그런 시선에 익숙했지만 소연은 상처받았다. 지현아, 내가 너한테 짐이 된 것 같아. 이지현은 소연의 손을 잡았다. 넌 내 전부야. 세상이 뭐라 하든 상관없어. 두 사람은 서로를 지키기 위해 더 단단해졌다. 소연은 마을 사람들에게 그림을 가르치며 그들의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이지현은 카페에서 손님들과 대화하며 점점 자신감을 찾았다. 그들은 작은 커뮤니티를 만들었다. 사랑은 죄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1년 뒤, 소연은 제주의 작은 전시회를 열었다. 그녀의 그림은 이지현과의 사랑, 그리고 그들이 겪은 고난을 담고 있었다. 전시회에는 마을 사람들, 그리고 서울에서 온 몇몇 친구들이 찾아왔다. 이지현은 소연의 곁에서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날 이지현의 오빠가 전시회에 나타났다. 그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다. 너희 때문에 우리 집이 망했어. 그는 소연의 그림을 망치려 했다. 이지현은 오빠를 막으며 소리쳤다. 오빠, 제발 그만해.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마을 사람들이 그들을 둘러쌌다. 한 노부인이 말했다. 저 애들이 뭘 잘못했는데? 사랑하는데 무슨 죄가 있나? 오빠는 결국 물러났다. 이지현은 눈물을 흘리며 소연을 안았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의 박수를 받았다. 그 순간 이지현은 알았다. 그녀는 더 이상 가족의 지갑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몇 년 후, 이지현과 소연은 제주의 작은 미술관을 열었다. 소연 갤러리라는 이름 아래 그들은 사랑과 용기를 주제로 그림을 전시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따뜻하게 받아들였다. 이지현은 더 이상 가족의 돈을 보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과 소연의 꿈을 위해 살았다. 그들의 미술관은 제주의 명소가 되었다. 젊은 커플들, 특히 같은 사랑을 품은 이들이 그곳을 찾았다. 이지현과 소연은 그들에게 말했다.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당신들의 사랑을 지키세요. 이지현은 가끔 서울을 떠올렸다. 어머니는 여전히 그녀를 원망했지만 최근에는 편지를 보내왔다. 지현아, 너 행복한 거 맞지? 이지현은 미소 지으며 답장했다. 네, 엄마. 저 행복해요. 그녀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여성이었고 자신의 삶을 당당히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소연과 함께 그녀는 세상과 싸워 이겼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제주의 바다처럼 깊고 넓게 퍼져나갔다.